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올해 수능일에는 한파 걱정은 없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입시를 할 때뿐만이 아니라 시험 중에도 원하면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손상된 신경을 치료한 뒤 몸속에서 스스로 분해되는 전자약이 개발됐습니다. 말초신경은 물론 뇌와 척수 손상 치료에도 적용할 수 있어 다양한 질병 치료의 효율을 높일 전망입니다. 정부가 내후년부터 9년 동안 치매 연구에 6천억 원 가까이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치매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여기기 때문인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과학 분석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보는 매체로 떠오른 유튜브. 젊은 층은 물론 중장년층 이용자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유튜브가 우리에게 중요한 매체로 자리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연구소에서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올해 수능일에는 한파 대신 미세먼지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시험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수능 한파는 없습니다. 영상의 기온으로 시작해 낮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올라 선선하겠습니다. 수험생에게 큰 부담은 줄었지만 복병이 생겼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중국발 스모그 대신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되면서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스모그 유입은 차단됐지만 국내 대기 오염물질이 쌓이고 있습니다. 수능일에 남동풍이 불면 수도권과 충청 지방을 중심으로 농도가 더 짙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흡기가 예민한 수험생을 배려해 시험 중에도 마스크 착용이 허용됩니다. 교육부는 미리 감독관에게 마스크를 보여주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는다면 시험 중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침이 심하거나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수험생은 별도 시험실 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정부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치매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면서 6천억 원 가까이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됐다가 11년 만에 복원된 과학기술관계정관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65만 명, 치매 관리 비용은 13조 원에 달합니다. 2030년이 되면 치매 환자는 127만 명, 비용은 34조 원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치매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치매를 국정과제로 관리하면서 조기 진단과 치료 기술 개발, 기술 사업화 등 3가지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내후년부터 9년 동안 5,8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저희가 그 복지부하고 과기정통복지부 두 양부처 공동으로 치매와 관련된 R&D를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연구부터 나중에 실제적으로 임상 실험에까지 쭉 이어지는 연구를 하게 되는데. 오는 2030년까지 치매 발병을 5년 늦추고 환자 증가 속도도 반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정부는 또 이공계와 해외 인재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인재 성장 지원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연구개발 혁신 방향의 기조인 사람과 사회 중심의 연구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정부 주도형의 R&D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법적인 규제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규제 아니면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전부 이제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연구자 중심으로 바꿔주는 그게 가장 큰 그 R&D 혁신 방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11년 만에 부활한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과기정통부와 복지부 등 13개 부처 장관이 참가하는 회의를 매달 열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간이나 쓸개에 돌이 생기는 담석증 환자가 계속 느는 가운데 특히 50대 이상이 전체 환자의 70.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담석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2년 12만 7천 명에서 지난해 16만 3천 명으로 매년 평균 5.1%씩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해 50대 이상 환자가 전체의 70.3%나 됐고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습니다. 연간 진료비도 계속 늘어서 2012년 1,850여억 원에서 지난해 3천여억 원으로 연평균 5.1%씩 증가했습니다. 1년 전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이 10명 중 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항공대가 포항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응답자가 80.8%에 달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의 74.9%가 심리적 피해를 호소했고 여성은 86.7%가 심리적 피해를 봤다고 답해 더 높았습니다. 트라우마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에서는 41.8%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으며 중간 정도 이하의 우울증을 보인 응답자는 16.4%로 조사됐습니다. 연구팀은 포항 지진에 대한 시민의 심리적 충격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재난 후 심리적인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폰 등에서 나오는 청색광이 생체시계 교란을 일으켜서 각종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질랜드 학술단체인 왕립 테아파랑 학회는 푸른빛을 감지하는 눈세포가 야간에 많은 양의 청색광에 노출이 되면 생체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청색광으로 인해 생체시계에 문제가 생기면 수면장애뿐만 아니라 비만과 우울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저녁 시간에는 청색광을 발산하는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등의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상된 말초신경을 치료하고 역할이 끝나면 몸에서 스스로 분해되는 전자약이 개발됐습니다. 몸에 녹는 수술용 실처럼 생분해성 무선 전자약의 등장으로 신경치료제 새 시장이 열릴 전망입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손과 다리 등에 주로 발생하는 말초신경 손상은 한 해 10,000건 이상 발생하는 외상입니다. 말초신경은 신경의 재생 속도가 근육 회복과 후유증을 결정하는 중대 요소입니다. 재생 속도가 크게 떨어지면 세포의 소멸로 신경 재생이 불가능하거나 영구 근육 장애로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전기 신호를 통해 장기와 조직, 신경 등을 자극해 신경 재생 속도를 촉진하고 생체 반응을 돕는 전자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과 공동으로 절단된 말초신경을 전기 치료하고 역할이 끝나면 몸에서 스스로 분해돼 사라지는 전자약을 개발했습니다. 특선 소재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이 끝난 다음에 약 2주에서 4주 기간 후에는 몸에서 저절로 녹아서 사라지는 전자약을 개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방막형 실리콘과 유연성을 갖춘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해 몸속에서 무선으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몸 안에서 스스로 녹는 전자약은 신경세포 재생 등 치료 효율을 높이면서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술은 말초신경 치료와 함께 외상성 뇌 손상과 척추 손상 등 중추신경의 재활과 부정맥 치료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소자는 스스로 녹아서 사라지기 때문에 제거 수술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거해서 2차 손상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분해성 전자수자 세계시장을 선점할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슨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화제 뉴스를 골라서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정부가 치매 연구에 군용화 한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네. 이 치매 관련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치매를 국정과제로 삼아서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자, 그만큼 우리나라에 치매 환자가 많다는 얘기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2017년에 그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14%에 해당하는 이미 그 고령 사회 진입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인구 비율이 20%에 해당하는 초고령 사회도 7년 뒤인 2025년이면 진입할 전망이거든요. 네.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치매 환자 수도 2030년에 한 127만 명 정도, 2050년에는 271만 명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고요. 네. 그래서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치매 관리 비용도 2030년에는 34조 원에서 2050년에는 한 106조 원 정도로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 정부가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 국민은 치매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질병이라고 꼽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할 정도로 치매에 걸린 가족이 있으면 워낙 힘든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다면 궁금한 건 해외에서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치매는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고 이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요. 올해 전 세계 치매 환자는 약 5천만 명에 달하는데 이 수치가 2030년에 한 7,50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고요. 7,500. 예. 치매 관리 비용도 올해 한 1조 달러에서 2030년이 한 2조 달러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네. 1조 달러면 약 한 1,000조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천조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가 치매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데 그럼 우리 정부는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가요? 근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과학기술에 근거한 치매 안심 사회로 만들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현재 정부는 치매 연구 개발을 추진을 해서 치매 발병을 한 5년 정도 늦추고 또 이 치매 환자 증가 속도도 지금보다 한 절반 정도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네. 이 정부 계획대로 이게 추진이 될 경우에 2040년에 한 196만 명으로 예상되는 치매 환자 수가 162만 명으로 한 34만 명 정도가 감소할 예정입니다. 뭐 계획대로만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네. 가장 그렇죠. 핵심인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핵심 기술이 개발되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제 핵심 기술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치매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겠다 이런 거예요. 진단. 네. 예. 현재는 치매 진단 기술은 이제 치매 증상이 생기고 나서 한 7년 정도 지나고 나서야 이게 진단이 가능해요. 이게 굉장히 늦다는 거죠. 늦네요. 그럼 치료 예. 시점이. 그래서 예. 이거를 7년 정도 앞당겨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거고요. 네. 둘째는 이제 치매 증상을 지원하는 그런 치료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증상을 완화를 해서 한 발병을 한 5년도 늦추겠다.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정말 치매 환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럼 문제는 사실 그동안 전 세계에서 이런 노력들이 있어 왔지만 이런 치료제 개발 연이어 실패했었잖아요. 쉽진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미국 FDA가 승인한 치매 치료약은 어떤 네. 치매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건 아니고 증상을 완화하는 개념의 치료제예요. 이게 현재까지 한 5종 정도가 승인이 돼 있고 지금 이제 치매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치료제를 개발하는 건 다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글로벌 제약사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 투자를 많이 했는데 예. 대표적으로 이제 2개 정도 기업을 예를 들면은 그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4조 원을 투자했는데 4조. 임상 시험 마지막 단계인 3상에서 결국 포기했어요. 어. 그러니까 4조 원을 다 날린 셈이죠. 예, 예. 근데 또 다른 제약사인 릴리 같은 경우에도 3조 한 2천억을 투자했는데 임상 시험장에서 또 포기를 했죠. 그렇군요. 돈을 벌겠다는 기업에서 4조 원, 3조가 넘게 투자를 했음에도 포기를 했다. 이건 그냥 딱 들어도 너무 어려운 실험을 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이 이제 동물 실험 단계에서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임상으로 넘어갔는데 네. 사실 사람을 재성을 해보니까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이건. 근데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 거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치매 뭐 기술을 개발하겠다. 이게 뭐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은 지금 이렇게 글로벌 제약사들이 다 실패를 했으니까 결국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똑같은 출발선상에 있다. 똑같은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예. 예.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그 글로벌 제약사에 비하면은 걔들은 조단이고 우리나라 지금 네. 1000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용하느냐 이게 뭐 성공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한정된 재원, 그러니까 5,800여 원을 투입해서 치매를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건데 하루빨리 치매에서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이제 어제였나요? 그 35세 미만 여성이 한쪽 유방에 걸려 있는 경우에 다른 쪽 가슴에 암이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35세 이상 여성보다 한 2배 정도 더 높다 이런 네. 뉴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젊은 유방암 환자일수록 위험이 네. 크다 이 얘기였죠. 요거 관련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35세 미만 여성의 경우에는 어쨌든 그 2.5배 크다는 게 나왔고 네. 특히 이제 가족력, 그러니까 내 가족 중에 그런 유방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위험도가 한 7배나 정도 더 높게 나왔었죠. 네. 자, 그래서 요즘에는 한쪽 가슴에 암이 생겼던 여성들이 다른 쪽 가슴도 생길까 봐 예방적 차원에서 절제를 하는 그런 수술을 좀 많이 하는 추세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예방정복 유방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 안젤리나 졸리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맞아요. 됐죠. 예, 저도 들어봤습니다. 이 졸리가 이제 그 이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중에 이제 브라카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네. 브라카. 네, 원래 이 유전자는 그 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좋은 기능을 수행하는 유전자인데 네.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얘가 이제 암세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를 우리가 유방암 유전자라고 부르는데 이 졸리는 이 자기가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네. 그리고 자기 어머니도 그렇고 자기 할머니도 그렇고 다 이 유방암 때문에 사망했었죠. 가족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졸리는 자기가 이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예방차에서 절제 수술을 했었던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유전자 돌연변이 브라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유전자 돌연변이 여부, 사실 이게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게 뭐 쉽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 유방암 발생의 연관이 좀 구체적으로 뭐 드러나고 있는 건가요? 이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하고 이번에 이제 연구한 그 한쪽에 걸렸을 때 다른 한쪽에 걸릴 것이냐. 네. 이 연관성을 이 연구팀이 이렇게 딱 들여다본 것은 아닌데 예. 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가족력이 있는 35세 미만 젊은 여성에게서 다른 쪽 그 유방의 발병 위험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이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의 관련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통계적으로는 나온다고 거의 드러나는 거군요. 네, 이게. 이제 예. 연구팀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 다만 이제 이 다른 쪽 유방암 발병 위험이 크다고 해서 그럼 내가 이제 절제수를 받아야 하는 거냐, 졸리의 경우처럼. 네. 근데 꼭 그건 그렇지 않다. 사실 이 졸리가 받고 나서도 이거에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거든요. 이게 절제수를 꼭 받아야 되는 거냐 이걸 두고서 그렇죠. 이 젊은이들, 그러니까 이 전문의들은 이 유방암 환자 가운데 내가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네. 본인이 내가 확고하게 이걸 수술을 받겠다 하는 경우에만 수술을 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라는 거고 사실은 이 가장 좋은 케이스는 이제 평소에요. 그 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서 그런 위험 인자가 딱 나왔을 때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이제 조언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이 브라카 돌연변이 유전자가 없는 경우에도 유방암이 발병할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이 유방암의 한 10%만 이 돌연변이 유전자가 관여하는 건 다른 요인 때문에 발병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정기 검진을 받아서 어떤 그 위험을 파악하는 경우가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 있고로 꼭 발병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포인트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실제 유방암이 일어날 확률이 한 8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일어나는 건 아닌데 예. 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단 유방암 환자도 지속해서 늘고 있고 사실 여성의 암이 중에서도 이 유방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참 높은 편이잖아요. 평상시 정기 검진, 조기 검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과학 덕후 곽덕이에요. 오늘은 네덜란드의 현미경 학자 안톤 판 레이우엔훅에 대해 알아볼까요? 포목점을 운영했던 레이우엔훅은 직무를 검사하다가 현미경을 처음 접했는데요. 현미경을 통해 관찰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직접 제작까지 했을 정도였답니다. 연구가 목적인 일반 과학자들과는 달리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관찰이었기 때문에 빗방울이나 연못의 물 등 모든 것이 그의 관찰 대상이었는데요. 이런 왕성한 호기심으로 기생충이나 꿀벌의 촉수, 심지어는 정자까지도 발견했다고 해요. 이후 레이우엔훅은 미생물의 아버지라고도 불렸는데요. 아마추어 과학자였지만 과학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도 컸던 것 같죠? 곽덕이도 과학에 대한 열정 잃지 않을게요. 여러분 안녕. 지난달 정보통신기술 수출액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ICT 수출액이 202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9월 202억 8천만 달러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은 117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5% 증가했으며 메모리 반도체와 컴퓨터와 주변기기 수출도 늘어서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반도체 누적 수출액은 1,084억 달러로 작년 한 해 수출액인 997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단일 품목 최초로 수출액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에 자동 정지됐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재가동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현장 조사단을 보내 하나로의 안전성 영향평가를 한 결과 하나로 원자로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음을 확인해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하나로의 자동 정지는 원자로 정지봉에 공기를 공급하는 밸브 압력이 이물질로 인해 줄어들면서 정지봉 위치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안위가 원자력연구원의 사건 조사 보고서 보완을 3번 요구한 결과 가마 밸브 교체와 점검 절차서 개정, 정지 가능 요소 점검 등을 통해서 하나로의 안전성이 확보됐습니다. 원안위는 또 최근 1년 동안 하나로의 불시 정지가 2번이나 발생함에 따라서 이달 중에 하나로 특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취임 1년 8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 원장은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원자력연구원 주요 간부지에게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3월 20일 취임한 하재주 원장은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하 원장의 사의 표명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해체 폐기물 무단 절취와 부실 관리 등으로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는 데 대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 음주가 심각합니다. 10명 가운데 1명이 최근 한 달간 1회 음주량을 조사해봤더니 소주 5잔을 넘었습니다. 네, 정부가 금연구역처럼 금주구역을 만들어 청소년 보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우리 청소년은 13.3세에 처음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한 번 이상 술을 마신 청소년은 16.9%. 이 중 절반은 음주량이 소주 5잔을 넘었습니다. 이런 음주 행태는 계속 이어져서 15세 이상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OECD 평균을 넘었습니다. 포급률도 30.5%로 전 세계 평균, WHO 지역별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심각한 청소년 음주 실태에 정부가 금주 구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6명 중 1명의 청소년이 음주 경험이 있고 해마다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주구역 지정은 청소년을 음주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공공성이 높은 곳, 아동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장소를 대상으로 음주 행위나 주류 판매를 금지합니다. 현재 TV, 라디오, 영화관 등에서 제한적으로 금지되는 주류 광고를 모든 매체로 확대하는 등 광고도 손봅니다. 특히 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 등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술병 외의 광고에도 과음 경고 문구를 반드시 넣도록 법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알코올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13명 이상이 술 때문에 숨지고 음주로 인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오는 12월 31일부터 전국 약 5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 보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은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한 달 18억 명이 열광하는 세계 내 콘텐츠가 있죠.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전 세계인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하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가 됐는데요. 네, 이처럼 유튜브가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플랫폼이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유튜브에 월광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유튜브 뭐 혁명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대세인데요. 네. 혹시 교수님도 즐겨보는 유튜브 콘텐츠 있으세요? 그렇게 많이 보진 않는데요. 네. 뭐 옛날 팝송 같은 거 이런 거 보는데 두 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먹방을 자기 전에 꼭 보고 자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유튜브로 그 트와이스를 보느라고 없죠. 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 유튜브 인기 그 원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그 인기가 상당히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그 지난 5월에 유튜브 CEO인 수잔 보이치키가 얘기하기를 공식 유튜브 이용자가 18억 명 월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난해 같은 때에 비한다면은 지난해는 한 15억 명 정도였는데 1년 사이에 3억 명이나 늘어났다는 거죠. 이게 아마도 로그인을 하지 않고 이용하는 이용자 수를 합하면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를 정도로 엄청납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유튜브를 본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닐슨 코리안 클릭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구글 유튜브가 지난 6월 한 달간의 순 이용자 우리나라 2,500만 정도라고 하네요. 네. 1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유튜브는 주로 이제 청소년층인 주로 10대나 20대가 주로 많이 이용했는데요. 최근에는 지금 50대 이상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네. 그런 그 얘기가 들리고요. 그 애플리케이션 분석하는 회사인 와이즈 앱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발표한 걸 보니까 최근에 2018년 8월 기준으로 한 달간에 과연 스마트폰 앱을 사용했을 때 어떤 사이트가 많이 사용했는가 보니까요. 네이버는 136억 분이었고요. 카카오톡은 199억 분. 그리고 유튜브는 333억 분으로 단연 1위였다고 합니다. 네, 1위를 차지했네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유튜브에 빠져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이 유튜브를 어느 정도 인기인지 좀 살펴봤는데 그 인기의 원인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그 원인이 이제 누구한테나 이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일제 사실 유튜브가 당신이라는 유하고 그 텔레비전을 의미하는 튜브가 합쳐진 거잖아요. 이게 특별히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게다가 기존에는 사실 동영상 콘텐츠가 기존의 방송사들의 전유물이었다고 말한다면 지금은 개인도 그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매력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제가 젊은이한테 많이 물어보니까 이게 검색을 하면 정말 방대하고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쉽게 할 수 있답니다. 게다가 그 동영상 길이가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이거를 볼 수가 있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사실 모르는 그 내용이 있을 때 요즘은 포털 사이트를 이용을 안 하고 유튜브를 본다고 한답니다. 보면 영상이니까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물어보면 요즘은 TV를 직접 보는 그런 경우보다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검색하고 또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상당한 매력적인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유튜브를 좀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쭉 올려보다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얻는 정보도 많고 뭔가 이렇게 공감하고 호흡한다라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이것도 장점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쌍방간에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 공급자하고 수요자하고 소비자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친밀감 같은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나와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 같은 거를 쉽게 여과 없이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쉬워진 거죠. 게다가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상당히 수익 창출 측면에서도 엄청난 것 같아요. 엄청나더라고요. 예, 그렇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또 거기에 광고가 붙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영향력이 있는 매체인 유튜버가 돼서 자기가 이제 고수입을 올리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 초등학생 중에서는요 꿈이 유튜브인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유튜버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은데 그 광고 수입 어느 정도나 되길래 그 정도의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이 된 걸까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려운데 보니까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 중에서 대도서관이라는 분이 있는데 실제 그거 줄여서 대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구독자만 190만을 넘는다고 합니다. 190만 명이요? 네, 190만 명이 구독을 한다는 거죠. 그 사이트를. 근데 광고료만 연간 한 10억 원 정도 가까운 수입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협찬이라든지 또는 부대 수입 같은 거 이걸 합치면 연간 총 17억 원을 상회하는 수익이 발생됐다고 하고요. 엄청나네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의 어떤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가 있는데요. 그 헤이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구독자 수가 120만 명을 상회하고 있고요. 연간 매출액이 본인이 한 20억 원 정도 된다고 방송에서 밝힌 바가 이미 있습니다. 헤이진이 뭐 우리 딸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초통령이라고 하더라고요. 장난감해진 유튜버죠. 예, 저도 관심을 갖고 보게 됐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도 되고 뭐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순기능부터 좀 짚어볼까요?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세대 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까 세대 간의 이 정보를 소통하고 정보의 격차를 줄이고 이런 측면에서 순기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영상이 하나 있는데 영상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죠. 함께 볼까요? 어느 집 딸인가 어느 집 자식인가 어느 집 자식인가 보라. 저는 오늘 왜 누나만 시켜줄까? 처음 보세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진짜 거침없는 입담이 매력이 있는 그런 분인데 혹시 교수님도 이분 아시나요? 이게 이분이 70대이신데요. 시니어 유튜버인 거거든요. 한 56만 정도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인기 유튜버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화끈한 직설화법이 아주 특징이고요. 뭐 미용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요리라든지 다양한 그런 콘텐츠를 갖고 촬영을 하시는데요. 최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트렌드를 선도하는 인물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대 간의 소통하는 부분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하고도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부분이고요.
최근에는 초등학생들도 사실 마음만 먹으면 본인이 유튜버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훨씬 더 영상이라든지 동영상에 익숙한 그런 세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잘 하나 봐요. 네. 이 박몽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도 좀 살펴본 그런 치매 있죠. 네네. 치매 예방 목적으로 손녀와 함께 유튜브를 정말 시작했다고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활동하시더라고요. 네. 이것도 하나의 순기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대부분 무료로 접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점을 좀 악용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있다고요. 어디나 이제 빛과 그림자가 있게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부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끊임없이 올라오는 유해 콘텐츠 네. 이게 정말 문제인데요. 지난 4월에 유튜브 공식 블로그에서 그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시행한 거를 보고서로 제출을 했는데요. 네. 그걸 보니까 지난 4분기 유튜브에서 삭제된 동영상만 830만 건이라고 하고요. 하루 평균에 9만 건씩 삭제를 해야 될 정도로 엄청난 유해 콘텐츠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주로 이제 스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인물 콘텐츠 이러니까 네. 아동이나 청소년한테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새 가짜 뉴스 파문도 좀 문제가 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이 가짜 뉴스 이것도 좀 한참 핫한 이슈 중에 예.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정당의 발표를 보니까 가짜 뉴스 이제 본인의 신고 센터에 들어온 걸 보면 약 1000여 건 중에서 가짜 뉴스로 확인된 146건. 그 중에서 유튜브 동영상이 실제로 104건에 해당합니다. 거의 상당한 수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가짜 뉴스가 확산됐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10%네요. 네. 그렇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소통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절제를 해야 되겠죠. 자,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빛과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빛은 키우고 그림자는 줄여나가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과연 이런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분석을 해주시죠. 제 생각에는 이게 돈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돈이군요. 왜냐하면은 많은 구독자가 생기게 되면은 광고가 거기에 붙게 되니까 예. 그러면 상당한 수입을 올리게 되잖아요. 그게 점점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올려야 사람들이 많이 구독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게 일종의 내성이 생기는 거하고 비슷한데요. 처음에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콘텐츠가 있지만 사람들이 점점 시들시들 하잖아요. 그러면 좀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거 이렇게 올리게 되겠죠. 네, 정말 유튜브의 다양한 순기능, 역기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튜브의 인기는 당분간 쉽게 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지나치게 가짜 뉴스라든지 뭔가 잘못된 정보, 자극적인 콘텐츠가 너무 많이 올라오게 됐을 때는 이거 확산을 막는 게 중요하겠죠. 네. 차단하고 거르는 규정이나 지침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제 구독하는 분들도 네. 보는 시청자 같은 경우에도 좋아요를 너무 쉽게 누르지 말고 유해한 콘텐츠는 좋아요를 누르지 말고 구독도 안 하고 네. 좋은 콘텐츠에 훨씬 더 좋아요를 많이 클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명한 좋아요 클릭이 필요한 그렇죠. 거고. 이게 사실은 좋아요 건전한 클릭. 유튜브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네.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밤잠 설치면서 가서 보면은 사실 심신이 피폐해질 수가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사용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스스로 통제하는 거를 훈련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지도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정말 이런 좋은 점들은 잘 활용하되 역기능에는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과학분석 시간에는 예방적 유방 절제술에 대해 알아봤죠. 유방암은 전 세계 여성암 중 1위, 국내 여성암 중 2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유방암과 관련된 위험인자가 있다고 모두에게 암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인자가 없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요. 식습관, 또 출산과 수유 여부, 스트레스 등 모두 암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네, 유방암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정기적인 검찰과 진찰이겠죠.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